여보, 이제 들어가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살에 만나 50이 넘도록 함께한 사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없었을 뿐 남편은 늘 다정했으니까요. 여보,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의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을까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 발견한 한 장의 병원 영수증.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영수증. 뭔가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임신한 적도 수술한 적도 없으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보니 수진자의 나이는 32세. 이름은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지만 남편의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어야 할 53세 주부입니다. 했어야 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달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남편은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혼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물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 오래된 앨범, 취미로 모았던 우표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는 부부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여러 검사 결과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남편은 괜찮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둘이서 나름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서류 묶음들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병원 영수증. 그 순간만큼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 영수증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병원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한 장의 영수증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평범했던 일상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 제왕절개 수술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의 발급일자는 10년 전 2013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 공휴일에 발급된 것이 먼저 눈에 띄었죠. 영수증의 상단에는 오여성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로 제왕절개 수술비와 입원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눈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영수증을 확인할 때마다 같은 내용이 그대로였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수진자의 나이는 당시 32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는커녕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영수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의 영수증이 잘못 섞였을까 하는 생각에 서랍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같은 병원의 산전 검사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발급된 것들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데 왜 남편의 서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남편은 항상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두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정리해두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것이,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저기 숨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20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밤새 그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좀 더 냉철한 마음으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부터 하나하나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에는 제왕절개 수술비가 180만 원, 입원비가 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금액치고는 꽤 고액이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수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담당인은 김모 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주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욱 이상했던 것은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제왕절개 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영수증에는 3일로 기재되어 있었죠. 마치 최대한 빨리 퇴원하려 했던 것처럼요. 영수증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옆에는 남편의 사인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20년간 봐온 남편의 서명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원 환자 이름이 지워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운 것이 아니라 수정액으로 덮은 흔적이 있었는데 빛에 비춰보니 흐릿하게나마 글자가 비쳐 보였습니다. 박으로 시작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사고로 휴대폰도 파손되었고 통신사에서는 10년 전 기록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기록도 찾아보았지만 남편은 항상 꼼꼼하게 기록을 지우는 스타일이었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영수증은 절대 우연히 혹은 실수로 남편의 서랍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영수증을 의도적으로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남편과의 20년을 천천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영수증이 발급된 2013년 전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2003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고 저는 은행원이었죠. 평범한 직장인 둘의 만남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아이를 가지려 무척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병원을 찾았고 제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때 남편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충격을 받거나 실망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저 다정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그의 남편은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출장이 주 2-3회로 늘어났죠. 당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퇴근도 자주 늦어졌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특히 8월 달은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광복절 연휴에 남편이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회사에 나간다고 했죠. 저는 시원한 냉면을 해서 회사로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의 중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이라고 했죠.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회사 직원 대출이라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당시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수상합니다. 출장이 잦아진 시기, 주말 출근, 매달 빠져나간 돈, 그리고 그의 8월의 제왕절개 수술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혹시 회사 동료의 영수증을 남편이 대신 보관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직장 동료의 부인이 출산했는데 보험 처리를 피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수술비를 내주고 영수증을 보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 병원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이면 전산화가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환자의 영수증이 잘못 발급되어 남편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수정액으로 이름을 지웠을까요? 세 번째 가능성. 사실 이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혹시 남편의 여자 형제나 친척의 수술 기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생각은 접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사촌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서명, 수정액으로 지운 이름, 당시의 수상한 행적들. 모든 것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나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괜히 지난 일을 파헤쳐서 좋을 게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진실을 모른 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알아내기로. 비록 그 진실이 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지만 모호한 의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수증에 적힌 오호 여성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까 걱정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예상과 달리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원장이 바뀌었더군요. 접수대에서 10년 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제가 고인이 된 남편의 아내라는 것과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자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환자 이름을 아시나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박 씨인 것 같아요. 2013년 8월 15일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직원은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 이전 기록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이 어렵네요.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 환자님 기억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에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했던 분 맞죠? 공휴일이라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면서 수술실 앞을 계속 서성이셨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 병원에서 누군가가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입원실에서 보호자분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던 게 기억나요. 가족들 모르게 출산하신다고.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분명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류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까지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죠. 금고 안에는 각종 증권과 보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특이한 서류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3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주소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 그것도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 당시 남편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일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첨부된 재계약서들을 보니 지금까지도 계약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50만 원의 용처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주소로 발급된 각종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모두 실제로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심지어 같은 주소로 발급된 초등학교 납입금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10년 전 그 수술로 태어났을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 주말 근무 늦은 퇴근. 그는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혹시 오해일까? 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의 금융 내역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최근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 명의의 모든 통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 외에도 3개의 통장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달 15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액수로 보아 아마도 그쪽 가족의 생활비였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법인카드 외에 개인 카드를 2개 사용했는데 제가 모르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 카드의 사용처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납입금, 학원비, 장난감 가게, 아동복 매장. 심지어 매년 5월 어린이날에는 롯데월드 이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다녔던 거죠. 그 시간 저는 집에서 남편의 늦은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성 의류 매장과 백화점 결제 내역도 자주 보였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의류를 다른 여자에게는 선물했던 것이죠. 병원비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아이가 성장하면서 거쳐간 진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결제된 보험료. 남편은 그들의 미래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남편은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채까지 있었더군요.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빚을 내어 2가정을 꾸려왔던 것입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이었죠. 그것도 10년이나 지속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인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통화를 시작했지만 제가 강남의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애야,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2번째 가정을 꾸린 것을 안 것은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손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주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흐려지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핏줄이니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작년 추석에 내가 시골 내려왔을 때 그 애들도 다녀간 직후였어.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댁의 이상한 분위기와 부엌에 있던 아이용 젓가락, 식탁에 남아있던 아이 과자들,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저도 20년간 시어머니의 며느리였고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분께도 또 다른 며느리와 손주가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강남의 그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직접 대면할 용기는 없었지만 최소한 어떤 삶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오후 시간,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피해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는 1103호. 11층에 도착했지만 차마 초인종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내심 같은 층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하자 경계하는 기색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103호요? 아, 박 과장님네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도 남편의 부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 참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랑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주말마다 테니스도 치러 다니고. 박 과장님이 얼마나 자상한 아빠였는지 몰라요. 아주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인도 참 현숙해요. 전업주부라 아들 교육에 온 신경을 쓰더라고요. 피아노, 미술, 영어.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시는 것 같았어요. 박 과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항상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내내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남편은 완벽한 가장이었던 거죠. 저희 집에서처럼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신다고 할 때마다 항상 부러웠어요. 시어머님이 무척 잘해주신다고. 처음엔 며느리라고 인정 안 해주셨는데 이제는 친딸처럼 대해주신대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두 며느리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계셨던 거군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나와 똑같이 아내로 살아온 여자와 아들로 자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우편함을 살펴보니 박정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이름일 것입니다. 우편함에는 아이의 학원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사망 소식 이후로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인의 아내라고 밝히자 관리소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부인께서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발급해드렸는데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아내의 자격으로 남편의 사망 후 필요한 절차들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소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분 다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특히 어린 도연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정말 친했거든요. 도연이. 그게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었죠. 10년 동안 저는 그저 이름 모를 누군가였을 뿐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부탁해서 방명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방문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4번. 때로는 매일 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방문했더군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진짜로 또 다른 가정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할 때도 저희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에 2개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2명의 아내와 1명의 자녀가 남겨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더욱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20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이제는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걸린 우리의 결혼사진, 신혼여행 앨범,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지금, 그 사진들은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이 아닌 배신의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된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일상적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함께 보냈던 시간들, 주말 아침 늦잠을 자며 나눴던 대화들.
그 모든 순간에 그는 또 다른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0년이나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토록 배신하면서도 어떻게 매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이 들었던 건 우리 부부의 불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저를 위로했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자신의 또 다른 가정을 위한 위선이었던 겁니다. 밤마다 이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 인생의 20년이 이렇게 허상이었다니.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되신 후에 발견된 경우는 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저와 그녀 모두 배우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와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10년간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더욱 강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더 많았죠. 두 가정을 꾸리느라 발생한 부채들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빚 역시 저와 그녀가 나눠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 수익자 지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반반으로 나누어 지정해 두셨더군요. 남편은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서도 2통을 써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으로요.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 그녀를 만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법적 자문을 받고 나오면서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현실적인 문제들과도 맞닥뜨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의 중재로 그녀 박정우 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만남.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저보다 10살 정도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지적인 인상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뒤로 남편을 쏙 빼닮은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미혼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기혼자란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도현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남편과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항상 다른 어머니가 계시다고 했어요. 갑자기 도현이가 말을 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어머니도 많이 사랑하신다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에게 저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제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을 직접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박정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악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도현이.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법적 공방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복수? 배상? 아니면 용서? 남편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삶이 옳은 것인지 매일 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남편도 괴로워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특히 도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제 겨우 10살. 한창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법적 대응을 권했습니다. 내 인생 20년을 날린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신이 적법한 배우자야. 권리를 주장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복수한다고 해서 제 상처가 치유될까요? 오히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용서와 분노, 이해와 복수 사이에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랫동안 다니던 절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현재의 것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지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민은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건 너무 순진한 거야. 최소한의 보상은 받아야 해. 그게 내 앞으로의 삶을 위한 거라고. 회사 동료였던 수진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언니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게. 하지만 도연이는 그 아이만큼은 생각해주면 좋겠다. 할미의 욕심이지만 가장 충격적인 조언은 동네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엔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조언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하나도 완벽한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제가 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나 도덕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후회되지 않으려면 그 결정이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분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은 도현이의 교육비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진심을 전하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도현이가 자라면서 두 엄마의 미움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도현이의 생일 편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박정우 씨가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다른 엄마도 우리처럼 많이 슬플까요? 저는 그분도 보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의 응어리를 녹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그것을 인생의 한 챕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도연이의 학예회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선택이 너무 감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미움보다는 이해를, 증오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제 결정이 앞으로의 삶에 더 나은 방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